안녕하세요. 대한민국 IT 고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디벨로퍼인 오늘은 네이버 UI 개발자 김지현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이버에서 UI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지한입니다. 네. 지금 분당에서 오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네. 많이 멀으셨을 것 같은데 헤매진 않으셨어요? 다행히 이렇게 요즘에 워낙에 대중교통이 좋다 보니까요.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 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어려서부터 하셨잖아요. 네. 네네. 프로그래밍을 어려서부터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초등학생 때, 네. 그 당시 이제 그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시던 외삼촌께서 네.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좀 약간 구형 PC를 하나 주시면서 그냥 공부 삼아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일 테니 이제 뭔가 연습을 하거라라고 이제 주셨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이 이제 같이 또 책도 사주시고 하니까 그 보면서 뭔가 그 지더블 베이식이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던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명령어를 넣으면 내 의지대로 뭔가가 동작을 하고 움직인다는 게 그게 되게 재밌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지더블 베이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이제 웹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PHP를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계속 약간 이제 컴퓨터에 빠져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언제 몇 학년 때 하신 거예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인가 진짜 일찍 했을 하셨네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네네네. 빠른 편이라고 하기도 뭐한 것들이 주변에 다른 개발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더 빠른 경우들도 많고요.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그때 GW 베이직 사실 동네마다 학원이 다 있었기 때문에요. GW 베이직 그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만들어 보셨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거의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 거의 다 돼서 이제 그 학교 전산실에 있었던 PC를 가지고 미디 음을 내는 코드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키보드를 마치 이제 피아노처럼 이렇게 전자 피아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키를 특정 이제 음에다가 매칭시켜서 이렇게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갖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음악 같은 거 이제 한 곡 플레이 되도록 만들고 그런 거였던 건가요? 그런 어떤 특정한 이제 음악을 이렇게 작곡하고 플레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전자 키보드 느낌으로 키보드 자체를 그냥 그대로 그 피아노 건반과 매칭시켜서 이제 음악을 이제 플레이를 하니까 이제 사용자가 이제 피아노를 얼마나 잘 연주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달라지겠죠. 그렇군요. 그건 이제 중학교 때 만드셨었던 거고. 네. 그 이후에는 혹시 딴 거 재밌는 거 만드신 적 있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모질라에서 파이어폭스 당시 넷스케이프였었죠. 그 소스 코드를 이제 처음으로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웹브라우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넷스케이프가 당시에 이메일 컴포저부터 시작해서 웹브라우저는 물론이고 종합적인 이제 패키지를 제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나도 저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되게 예쁘게 잘 꾸며서 특히 이제 한글 소프트웨어는 정말 잘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글로 내가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성능에 대한 개념은 당시 없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뭔가 도움이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파이어폭스 당시 넷스케이프 소스를 이제 컴파일을 하고 그 액티브엑스라고 하죠. OCX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의 일부를 말하자면 웹브라우저로 넣은 거죠. 이렇게 넣어서 웹브라우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그 브라우저 컴파일 해가지고 실제로 돌려보신 거예요? 네. 그럼 어렵진 않으셨어요, 혹시? 저 이렇다 할 만한 지식이 이제 아무래도 부족하던 때라서 되게 좀 시행착오도 많았었고 어려웠었는데요. 실제
그 브라우저 코어 자체를 제가 어떻게 손을 댄 것은 아니고 거의 그냥 공부하는 수준이었다고 봐야겠죠. 이제 뭐 GCC니 뭐 이런 어떤 컴파일러를 구동해서 내가 이런 컴파일 작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면 요즘에 넷스케이프 사실 넷스케이프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뭐 요즘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웹이 뭐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때는 뭐 통신 방법들이 좀 많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프로토콜이 좀 많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웹 브라우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게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거랑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연관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출발할 수 있던 게 좋은 계기가 됐었었죠.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은 내가 그 플랫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하고 그 플랫폼에 맞추어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해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들은 웹 브라우저로 하는 틀만 하나가 있으면 그 속에 내가 어떤 페이지를 만들면 어디서든 볼 수가 있다. 어디에서든 내가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나 이런 거 만들어 라고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접속할 수 있는 도구 자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을 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분야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까 금방 이제 빠르게 포기를 하고요.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웹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뭐 누구나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듯이 뭐 PHP 언어로 게시판 만들어서 이제 주변에 공개도 해주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쳤었죠. 그렇군요. 그럼 진짜 이렇게 일찌감치 웹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날개 오픈소스 프로젝트 날개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날개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이제 블로그가 2007년도니까요. 2007년 2월 14일 날 날개 첫 버전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블로그 2006년, 2005년 빠르게 잡으면 2005년, 뭐 보통 한 2006년, 7년 사이에 이제 블로그가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은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거를 아이템으로 해서 많은 서비스를 선보였었는데, 그 당시 이제 메타 블로그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몇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메타라고 하는 것 특성상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특별히 어떤 나의 요구에 맞추어서 좀 약간 커스텀을 하고 싶다. 내 로고와 내 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블로그들만 묶어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욕구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내가 이런 거를 충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테터툴즈를 가지고 보면서 많이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제 날개라는 걸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됐죠. 그러면 날개라는 게 그 블로그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이제 웹 기반의 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날개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뭐 블로그 코리아라든지 올블로그 같은 서비스들이 있었고 그거들을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툴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그 날개 사실 오픈소스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날개라는 툴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날개를 만들면서 뭐 크게 기억에 남는 혹시 일화가 있을까요? 일화라 한다면 일단은 뭐 네, 뭐 예를 들면 날개를 만들면서 좀 어려웠던 점? 이런 문제점들은 좀 해결하기 힘들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당시 PHP 버전상으로는 지금은 이제 PHP 언어 자체에서 그 XML 문서를 파싱을 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객체로 변환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었었어요.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느리거나 혹은 에러가 많거나 혹은 영문 위주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문서는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이래서 당시 이제 테터툴즈에서 제공하고 있었던 이제 많이 공개되어 있던 소스를 많이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후로는 나름대로 이 구조를 파악하면서 엑스패스라든지 좀
좀 다른 구조로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해서 그걸 좀 활용을 했었죠. 그러면 날개를 이렇게 계속 개발하시면서 계속 발전을 하신 거네요. 계속. 네, 그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 네. 있어서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그럼 재미도 좀 있으셨겠어요. 네, 물론이죠. 네. 그럼 날개는 혹시 얼마 정도 걸려서 얼마 동안 서비스를 개발을 하신 거예요, 총? 최초의 첫 버전을 내가 이거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나 만들었어요라고 릴리즈 하기까지는 한 3주 정도밖에 않고 소요되지 않았었죠. 아, 근데 무척 빨리 만드셨네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빨리 만들었었는데 참 요즘 같은 생각으로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내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뭐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좀 더 이왕이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하고 릴리즈를 한다면 좀 더 완성도가 있고 그 품질이 괜찮은 소프트웨어를 내어놓는 것이 좀 더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들어서는 더 뭔가를 공개함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학생일 때라서 만들었어 돌아가네 뭐 당장 내가 돌려보기에 에러는 없어 It's work for me 하면은 릴리즈 하는 때였으니까요. 되게 빨리 만드는 것이 난 되게 빨리 만들 수 있어 하고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오픈소스로 날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뭐 보람을 느꼈던 적 혹시 있으세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네. 그 당시에 IT 캐너스라고 해서 그 다음 세대 재단에서 시민단체들을 위한 어떤 풀뿌리 그 단체들을 위해서 이거를 메타블로그를 제공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날개를 계속해서 개발하기 이제 그 역량이 어려울 시기였었는데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포크를 해서 이 소스를 다른 이름으로 이제 개작을 해서 그 필요에 맞추어서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고 그래서 블로그 라운지라고 하는 툴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뭐 그렇게 계속 그 제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럼 그 날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블로그 라운지라는 서비스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블로그 라운지라고 하는 이제 툴을 네. 그 각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배포를 해서 쉽게 설치하셔서 이제 커스텀하고 자신들의 메타 블로그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제 뭐 말하자면 뼈대가 될 수 있었던 거에 있어서 내가 했던 것이 이렇게 어딘가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이었었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주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었죠. 진짜 보람 많이 느끼셨겠어요. 아, 물론이죠. 그럼 그 처음에 근데 그 오픈소스 한다는 게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메가짱 코드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근데 그때도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오픈소스를 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다고는 들었거든요. 그 날개 오픈소스 하면서 그 어떤 개발자 관점에서의 배우는 것도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그 날개를 만들 당시만 해도 제가 어떤 그 형상 관리 도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약했었었고 오픈소스라고 하면 그냥 소스를 공개하면 오픈소스 아닌가? 그리고 라이센스를 GPL이라든지 이런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채택했으니까 누구든 자유롭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으면 그게 오픈소스 아닌가라는 정도의 굉장히 약한 그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당시였는데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좋은 온라인 도구들, 협업 도구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서는 제가 그 웹답에 해당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제공을 해야만 그 다른 외부 개발자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면서도 이 오픈소스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관련된 라이센스가 무엇이 있고 그 내가 어떻게 해야 타인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내 코드를 남들에게 좀 줄 수 있을까? 왜냐면 제 코드가 100%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또 다른 GPL로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이용하고 또 혹은 그걸 개작을 하고 해서 같은 라이센스를 다시 또 재배포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소스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약간 뭐 맛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더 잘 만든 사람들, 더 잘하는 사람들의 코드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 게 좋겠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공부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그 소스 자체를 공개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보면서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피드백을 주시면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뭐 개발자 툴 이따가 얘기 나눌 거지만 개발자 툴을 만들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오픈소스를 할 기회가 된다면 네,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거 그냥 편하게 그냥 질문 바꿔서 그러면 다른 분들이 오픈소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뭐 적극적으로 추천하실 생각 혹시 있으세요? 제 생각에 오픈소스는 그냥 개발자 개인들이 또 그리고 각 프로젝트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자신의 저작권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픈소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저작권 포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좀 내부에서 좀 폐쇄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또 이제 나쁘게 볼 건 또 아니라서 오픈소스를 하세요. 이거 되게 좋아요. 라고 이렇게 추천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해서 왜 그거 오픈소스를 안 하세요? 라고 비난할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해도 무조건 오픈소스 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무조건 오픈소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지아님께서는 이제 하고 싶어서 날개를 오픈소스로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네. 해보니 이제 상황에 맞게 오픈소스가 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 상황 그리고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그 대상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네. 제가 아까 너무 갑자기 질문을 들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김지아님 같은 경우는 이제 UI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UI 개발자라는 게 사실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혹시 UI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건가요? UI 개발이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UI는 다들 알다시피 사용자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웹 개발 중에서도 특히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게 되는 버튼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을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기능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UI 개발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들이 대부분은 웹 개발의 영역에 같이 속하기 때문에 웹 개발자와 UI 개발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꼭 그렇게 다르지만은 않고요.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근데 몇 년 전에 한창 AJAX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주목을 받을 때 특히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활용해서 어떤 로컬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웹상에서 동작하는 되게 리치한 UI 환경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았었죠. 요즘에도 뭐 모바일로 가면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파트에 있어서 서버 쪽 일하기보다는 좀 더 프론트엔드 실제 사용자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그리고 잘 기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UI 개발자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UI 개발자는 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예를 들면 뭐 HTML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나 CSS 같은 걸 작성하는 쪽에 많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편으로는 그러면 왜 UI 디자인,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도 있고 웹 디자이너와 UI 개발자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디자인은 이게 시각적으로 소위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디자인이죠. 어디에다 무엇을 놓았을 때 예쁘고,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는 무엇이 가장 적절하고, 뭐 버튼의 색깔이나 위치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그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실제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분들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UI 웹 개발자로 가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제 기능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UI 개발자는 이제 서버 쪽이 아닌 실제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UI 개발자, 뭐 혹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또 퍼블리셔라는 직군이 또 이제 네, 생겼잖아요. 뭐 그죠? 이제 최근에 생긴 직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 퍼블리셔와 UI 개발자도 또 헷갈릴 수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명확하게 어디까지는 퍼블리셔다, 어디까지는 UI 개발자다 이렇게 구분하기 조금 어렵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퍼블리셔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보다는 약간은 HTML이나 CSS처럼 좀 약간 그 마크업 구조 쪽에 더 치우쳐서 이거는 코딩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성이나 시멘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웹을 접근할 때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뭐 스크린 리더라든지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 웹을 사용하는데 그 문제가 없도록 하는 어떤 HTML 마크업 구조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는 예쁘게 동작할 수 있는 CSS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고 하시는 UI 개발자분들 약간 퍼블리셔 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그냥 UI 개발합니다라고 하는 쪽의 용어에서는 그걸 좀 약간 포괄을 해서 저희 경우는 좀 자바스크립트 쪽에 좀 무게중심이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회사마다 그리고 이제 그 일하시는 분마다 약간 퍼블리셔랑 UI의 이제 개념이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다를 수 있으나 일단 퍼블리셔 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퍼블리셔와 UI는 일단 관점이 약간 다른데 UI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이제 관점이 좀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UI 개발하시면서도 또 뭐 혹시 힘드신 거 혹시 있어요? 브라우저가 최근에 뭐 i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지원 안 하는 브라우저로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를 되게 아직도 이제 i7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브라우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브라우저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표준 스펙이 있지만 각 브라우저별로 약간씩의 이제 뭐 버그인 경우도 있고 조금은 정책인 경우도 있고 해서 같은 코드, 같은 명령어인데 동작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약간 더 논란 여지가 있겠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것이 동작을 안 한다에 가깝겠죠. 예를 들어서 i7 이하는 HTML5를 8 이하는 HTML5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캔버스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특정 버전 이하에서는 똑같이 HTML5를 지원은 하지만 심지어 인터페이스까지도 있어요. 캔버스에서 toData UR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에러는 나지 않아요. 분명하게 데이터를 마치 주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열어보면은 빈 문자열 같은 것이 오거나 하는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조사나 어떤 소위 말하는 벤더, 개발사에 따라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들이 이제 분명히 표준 스펙에는 존재를 하지만 아직 구현되지 않은 이거나 어떤 partially supported 피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두 감안해서 어느 환경에서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문제는 없이 동작하도록 이 기능과 함수들을 이제 구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좀 제약이 되죠. 아, 그럼 그걸 다 대응하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다행히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이제 브라우저든 거의 모던 브라우저로 많이 점유율이 높아져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줄었는데요. 하나하나가 뭐 정말 사소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하나씩 테스트 해보고 처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프레임워크 말씀이 나오셔서 여쭤보는데 혹시 프레임워크라는 게 jQuery라든지 이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에서도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있죠. 진도. 네, 맞죠? 진도 JS가 있죠. 네네네. 근데 그 써오신 것 중에 혹시 뭐 추천할 만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같은 게 혹시 하나 있을까요? 저는 진도 JS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jQuery를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프레임워크 어떤 것이 좋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약간은 그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jQuery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파생어 나와 있는 잽토나 뭐 그걸 바탕으로 하는 뭐 백본 JS 같은 뭐 앵귤러 JS로 비롯해서 물론
앵귤러.js나 이런 것들을 jQuery랑 동급에 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들은 그 각자 지향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다 조금씩 달라서 제공되는 기능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프레임워크 자체의 개발 기조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이제 취향마다 사람들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진도도 굉장히 괜찮다, 써보셔도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더 jQuery를 네. 더 많이 사용하시고 그게 더 익숙하시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널리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jQuery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는 또 jQuery 나름의 또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취향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진도와 jQuery를 약간 비교해 본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은 똑같죠. 가능한 한 이미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로 되게 내가 더 많은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 해놓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비슷한데요. jQuery는 이제 jQuery라고 하는 단일한 오브젝트 안에서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하는 랩핑된 구조인데 비해서 진도는 각각 기능별로 별개의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CSS 셀렉터 같은 돔 셀렉터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진도가 좀 더 성능이 좋은 편이고 특히 모바일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jQuery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되게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 없어도 웬만한 것들은 이미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가져다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장점이 되겠죠. 아, 그러면 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능 단위로 모듈화 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동작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그 내부의 설계까지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기 좀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더 가볍고 물론 jQuery가 무겁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필요한 대로 내가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즘에는 그럼 직접 이렇게 jQuery라든지 이런 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안 쓰고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잘 안 짜는 게 맞는 거죠, 요즘엔?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고성능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오버헤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네이티브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야만 낼 수 있는 정말 미세한 그 성능의 차까지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뭐 구글 닥스 같이 그 구글 닥스, 뭐 네이버 오피스, 네이버 셀처럼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많이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 이거를 프레임워크를 먼저 사용하면 당연히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의 원하는 성능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정말 미세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양이 늘어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네이티브 자바스크립트 써야지만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이제 보장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죠. 정확히는 사실은 네이티브로만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제 프레임워크는 네이티브에만 그렇게 너무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좀 더 유연한 경우에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인 거죠. 그러면 요즘에 그 일반적인 PC 웹 말고도 모바일 웹에 대해서 많이 대응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UI 쪽에서도 모바일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혹시 해결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테스트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모바일 기기들을 직접 가져다 놓고 기기마다 뭐 다 터치를 해보기도 하고 테스트 코드를 동작시켜 보기도 하면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쌓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좋은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이 기계는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화되어서 어느 정도 거기 또 프레임워크에도 많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 일단 기능적으로 성능이나 일단 구현 자체, 기본 페이지 구현 자체는 이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주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 로딩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PC보다는 작은 화면인데다가 더 낮은 사양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뭐 플리킹이라고 하죠. 밀어서 화면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일 경우에 그 하얗게 깜빡임 같은 것들
뭐 리페인트나 리플러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계속 스크롤을 하면서도 특정한 요소는 늘 화면 한 구석에 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한없이 계속 스크롤 할 때마다 계속 컨텐츠가 무한히 나와서 무한히 스크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그 제한된 성능과 자원 안에서 이 기능들을 원활하게 동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많은 연구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요. 그러면 그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버전별로 브라우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제일 대응하기 힘들었던 혹시 뭐 환경이 혹시 있나요? 지금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국 사용자들이 그 핸드폰을 반드시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 안드로이드 2.2, 2.3 버전 때까지는 참 대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드웨어 스펙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니와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어떤 버그, 이 브라우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회피해야 하는데 아직 초기니까 그럴 만한 데이터도 마땅치 않고 이게 정책이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분명하게 존재하겠지만 버그니까 직접 어떤 경우에 정확하게 이것이 발현이 되는가를 테스트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SS 트랜스폼을 사용하는데 특정한 어떤 다른 요소와 같이 쓰이면 화면이 되게 하얗게만 나온다든지 깜빡거림이 엄청 심해서 도저히 눈이 아파서 쓸 수가 없다 수준으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죠. 물론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이제 쓰고는 있는데 요즘에는 뭐 성능이 워낙에 좋아지기도 했고 그 브라우저도 이제 기능이 좋아져서 뭐 그런 고민을 좀 덜 하게 됐죠. 아무래도. 그 단말기 보조금이 UI 개발자는 되게 빛과 같은 소금 같은 존재였네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뭐 옹호하거나 뭐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 네. 스마트폰 시장이 정말 감사하죠. 모바일 개발할 때는. 네. 더군다나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많이 계속 높아질수록 네, 맞습니다. 더 많아질수록 더 최신 기기를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신 기기가 나올 때마다 단말기를 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테스트하고 그러시나요? 네,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럼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보신 단말기 엄청나게 많겠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소비자로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테스트 단말 중심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전 어떤 업무를 할 때에는 아예 일본 현지 단말을 구해서 일본 쪽 단말을 테스트한 경우도 있었고 되게 이런 게 폰이 있었어? 라고 싶은 굉장히 이름 처음 듣는 것들도 조금씩은 테스트를 해보게 되고요. 지난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영웅님께서 나오셨었거든요. 혹시 그럼 윈도우 폰도 혹시 대응하고 계시나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업무를 이제 네.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그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윈도우 폰들도 다 대응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던 없던 일단 가능성 있는 단말기는 가능한 한 다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정확히는 이제 시중에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단말기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테스트를 해보고 장애가 없는지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죠. 진짜 그게 정말 큰 일이겠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테스트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행히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유닛 테스트라든지 일단 테스트 도구들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런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UI는 정말 특성상 특정하게 어떤 터치를 누른다라든지 그 강도, 그 비중 같은 것들 반드시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에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은 기계적으로 테스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있죠. 그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다 일일이 눌러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사람은 한 번씩은 다 돌려봐야 되죠, 직접. 왜냐면은 결국은 이거를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사용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저 건너편에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내가 개발자가 아니라 소비자, 사용자라는 입장으로 이것들 다 테스트해보고 불편이 없는가. 내가 정말 소비자라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뿌듯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비자라면 내가 정말 이걸 택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이걸 테스트해보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요즘에는 이제 요비라고 해서 그 웹 기반의 협업 개발 플랫폼에서 웹 그 UI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협업 온라인으로 협업하는 플랫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슈 트래커도 필요할 수 있고 이제 소스의 저장소도 반드시 필요하죠. 형상 관리가 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도 필요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들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한 번에 쉽게 제공해주는 그런 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구 같은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뭐 유사한 도구들도 있는데요. 그 설치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사용이 어렵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요비 같은 경우 그냥 자바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다운받아서 그냥 실행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GitHub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뭐 GitHub이나 GitLab 혹은 소스포지라든지 뭐 소스포지, 빗버켓처럼 같이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소스 관리 도구하고 비슷한데요. 각각의 이제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강하면서 저희 나름의 어떤 그 각 장점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말씀하셨을 때 다운로드 받아서 자바가 도는 환경이라면 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신 거는 네. 설치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설치형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GitHub이라는 소스포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내고 거기에서 호스팅을 받는 온라인 도구잖아요. 네. 그래서 GitHub에다가 돈을 내고 계정을 받아서 거기다 커밋을, 그러니까 푸시를 하는데 그 요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스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서버를 구축해서 내부에서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툴이라고. 네, 그렇게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요비, 사실 요비로 네이버가 어떤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네이버가 요비를 만들고 있는 혹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일단 현재로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수익이 없다라는 것이고 뭐 이후로도 뭐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네. 그렇다 계획이 있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네,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 요비를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는 이제 D2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개발자와의 상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더 강화해서 물론 기존에도 개발자 센터가 있었고 오픈 API도 있었고 많은 이제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작년부터 특히 이제 D2라고 해서 For the Developer, by Developer라고 해서 많은 개발자들, 외부 개발자들과 함께 이 한국의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위해서 회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이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제 요비라고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 일을 한다는 그런 개발 프로젝트 자체를 되게 좀 더 말하자면 좀 더 체계적이고 쉽게 관리를 하면서 소스도 여기서 같이 저도 관리하고 뭐 버그라든지 어떤 개선해야 되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뭐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 서비스에 내가 가입을 해서 그쪽 서버에 내가 저장을 해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위해서는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특히 기업이나 단체 같은 곳에서는 못 믿어, 뭐 안 믿어 이런 문제를 신뢰 문제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그 비밀로 하고 있는 소스가 회사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내부에서 정말 뭐 원한다면은 인터넷 연결을 아예 끊고 인트라넷만 가지고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거를 설치형으로 지금 제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순수하게 어떤 사회 환원, 뭐 그리고 대한민국 개발자에 대한 어떤 기여일 수도 있고요, 환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하고 계시는 거. 좀 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상생인 거죠. 상생. 상생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어떤 요비를 통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제공을 한다면 그걸 활용해서 다른 뭐 사람들이 더 좋은 개발 가치를 발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개발 생태계가 더 풍족해진다면 또 다시 그런 우수한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산다의 윈윈의 의미니까 상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환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생이라는 의미로 함께 성장하자.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의 기술들도 있고 경험들도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많은 것도 도움을 주려고 할 테니 함께 우리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의미로 이제 상생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비를 이용해서 작년에 이제 D2 페스트라고 해서 개발자들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그램 공모전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요비를 활용해서 그 참가 팀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제출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럼 김지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하셨고, 그 사실 날개도 그렇고 뭐 그 날개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간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활동들이 계속 연속성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 요비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있는 이유도 약간 그런 연관성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상생,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개발자들 간의 상생,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오픈소스 활동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많잖아요. 그런 상생 활동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이제 필요로 하는 거겠죠. 이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모두 혼자서 굉장히 큰다고 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서 토지가 있을 때 한 나무가 혼자서 그 양분을 다 먹고 큰다고 해서 그게 한없이 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 나무가 자신이 그 가져야 될 양분을 자신이 그 노랗게 시들어가면서 남에게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오픈소스 활동도 중요하겠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D2 프로그램 중에는 오픈 세미나라고 해서 꼭 우리 그 회사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제각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그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후원을 받아서, 특히 장소나 뭐 이런 후원을 받아서 활발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개발 활동을 지속하면서 단순히 그냥 업무다, 일이다가 아니라 이 개발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서 뭔가 같이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에 이제 그 가치를 두는 많은 개발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데 되게 그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결국 말씀하시는 상생을 위한 그 토양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개발자분들이 저희 이제 회사로 많이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다른 회사 가시면 안 되나요? 그분의 이제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은 네.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랩스의 경우에 그 철학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본인 책임하에 도덕적인 자유가 굉장히 저는 가장 감명 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성과를 만들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들어나면 좋은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것처럼 무조건 어느 외국의 그 대단한 기업들처럼 막 간식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뭐 그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그 모양상의 복지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 문화가 결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굉장히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즐겁게 이 연구와 그 개발 활동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느끼고, 우리 국내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외국 회사가 아니라 국내 회사에서도 이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팀원분들도 보고 계시죠?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사랑한다고 말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내일 그 출근길이 되게 기대되시겠어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 네, 물 한 잔 드시고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김 기자님께서 그 개발 외에 사회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회학에 관심을 두게 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체 누굴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에는 물론 농담처럼 그냥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되게 애용하는 그 서비스를 하면 이건 성공한 거다. 그 연령층, 그 성별이 가장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내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를 누가 사용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 사회에 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경험들이라든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원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어떤 욕망, 원하는 것이 속에 있는데 그거는 누가 너 뭐를 원하니? 라고 물어서 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좋은 거 편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이 집단이 어떤 걸 원할까? 각각 계층별로, 어떤 연령별로, 계급별로 무엇을 원할까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이제 함부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디르케임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의 어떤 한 개인의 행동을 그 개인의 어떤 하나의 행동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택하는 이 행동, 선택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 사회 환경, 이제 물론 법률도 있겠지만 모든 문화, 제도, 뭐 그런 관습,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순간에 어떤 이 사람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저도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지금 지아님이 만들고 계시는 그리고 개발자들이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을 좀 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원하는 제품으로 좀 더 다가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직접적으로 바로 이게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려면 약간 HCI라든지 좀 약간 응용 학문이 더 있어야 직접적으로 그거 좀 많이 좋아졌네 이런 걸 느끼게 할 수 있을 텐데 사회학은 그보다는 좀 더 이제 기초 학문이다 보니까요. 그 바탕에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면서 뭐 사실 보통 개발자들도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뭐 논리,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사실 사회학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 왔는데요. 네. 개발자도 사회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인문학을 공부할 때와 사회학을 공부할 때가 약간 좀 어떤 느낌 좀 다른 게 있나요? 좀 크게 말하자면 사실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학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사회학, 철학을 포함하는 이제 좀 큰 범주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회학만이 그 중에 뭐 제일 중요하다.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이런 것처럼 사회학이라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뭐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문학 작품을 보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어떤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진지한 고민들 우리가 도덕책, 윤리책에서 과거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뭐 누군가 되게 유명한 사상가의 어떤 생각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사람 생각으로 바로 바라봤을 때 이 사회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인문학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학을 제가 이제
본 거는 저는 이제 약간 그 내면보다는 그래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관계성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조금이나마 좀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회학을 보게 된 거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뭐 서적도 많고 강의도 많고 뭐 개발자 철학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도 이제 최근에 있었는데 개발자라고 해서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다들 부족한 건 아니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높은 내공과 그 소양을 갖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인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개발자 중에 사실 그 IT 전공 서적만, IT 분야의 서적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사회학을 공부하고 인문학 사회와 상관없이 그 개발 이외에 다른 공부를 했을 때 사실 실제로 큰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나요? 그렇죠. 뭔가 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거 대체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공학적으로 그냥 이러하게 알고리즘을 짰으니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명쾌해요. 그냥 공부하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물론 더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단계는 더 연구를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근데 이 사회학,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때 내가 이렇게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이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대상들이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도움말 같은 거를 화면에 표시를 해놔도 이게 길어지면 안 읽어요. 물론 이걸 HCI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길어지는 건 사람들 집중력이 저하되니까 몇 글자 읽고 또 넘어간다 뭐 이런 학습이 있겠지만 뭐 긴 문자를 사람들이 싫어한다. 왜 싫어하게 됐을까? 더 짧은 문자만 지향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따라갈 수도 있겠고요.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 성별, 연령, 뭐 소득, 뭐 직업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그것이 같다고 해서 이것을 단일한 욕망 집단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각각의 제각각 다른 목적들, 똑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를 수 있다. 왜 다를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그거를 충족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주면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내가 이 프로덕트를 이끌어가고 싶은가를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팝을 하나 띄우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상이 어떤 식으로 팝업이 떴을 때 좋아할까? 그리고 어떤 색깔로 떴을 때, 어떤 글자 폰트로 떴을 때 좋아할까를 조금 더 잘 이해하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물론 팝업이라는 거를 예제로 두셨지만 이제 팝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뜨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특정한 어떤 기능, 어떤 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약간 이제 HCI나 약간 UX처럼 좀 더 응용된, 더 축적된 경험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사회학은 이제 그보다는 좀 더 바탕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된다라기보다는 이런 바탕들 위에서 어떤 UX라든지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에 대한 그 많은 연구들과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데에 좀 더 좋은 배경이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약간 그 통찰력을 기초 배경인 거죠. 그렇군요. 통찰 얻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팝업은 되게 싫어하나요? 일단 저는 싫어합니다. 팝업이 일단 하나 이상 뜨게 되면은 잠시 이제 표정이 좀 굳어지고요. 하나씩 이제 다시 보지 않으면 하나씩 누르게 되죠. 근데 예전에는 팝업이 하도 많이 떠서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팝업을 안 띄우고 레이어로 띄우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더 나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쵸, 팝업은 이렇게 막기라도 할 수 있는데 레이어는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 없어서 더 이제 클릭하기 힘들어져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도구는 아닌 거죠. 네. 요즘에 요비 만드시면서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일반 소비자, 일반적인 대상에 위한 제품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네. 요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특정 대상으로 약간 B2B 같은 느낌인데 그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고려하시는 개발적인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은 조금 더 이게 정말 보통의 일반 사용자라기보다는 최소한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누군가로 조금 한정이 되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식으로는 타겟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비는 일단 약간은 개발자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되고 좀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기존 도구들이 굉장히 개발자 중심적으로만 짜여져 있어서 같이 협업하게 되는 기획자, 디자이너, 뭐 같은 프로덕트 매니저분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요비도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이런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한은 적어도 사용하는 데에 누가 써도 이렇게 어렵다,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도 하다라는 느낌이 없이 네.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좋은 제품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네. 네. 방송은 이제 이만 마치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